코어에서 진행되는 태비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에 도착한 리프트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때 짧은 추모식이 함께 이뤄지며 이후 리프트는 4층으로 이동합니다. 시신에서 4층을 정돈하는 동안 옥상층에서 재배된 건초를 5층에서 혼합합니다. 리프트 내에 건초를 담고 4층으로 내려온 뒤 시신의 1차 태비화가 진행됩니다. 80%의 태비화 이후 미처 태비가 되지 못한 잉여 잔해물을 분쇄하고 다시 2차 태비화를 진행합니다. 시신이 안치된 지 49일 후 완성된 태비는 점검과 연구 과정을 거치고 다시 가족과 자연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이루어지는 제자연화 1단계 페이지의 이미지입니다. 3개의 건물은 기존 아파트의 코어 부분으로 제자연화 시스템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의 야외 정원이자 추모를 위한 모임 공간으로 이용됩니다. 코어에서 만들어진 퇴비는 폴리를 통해 마을로 이동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폴리는 시신 한 구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1세제곱미터의 퇴비를 기준으로 그리드를 만들고 코어의 비율을 같게 지어줍니다. 목재의 맞춤과 이음으로 잘못 없이 결합되어 분해와 재사용이 쉬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드 사이에는 균사체 블록을 비롯한 새집, 벌집, 화분을 넣어 다양한 동식물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주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폴리에 있는 버섯 균사체 블록의 분해작용으로 나무가 자라는 동안 목재는 서서히 분해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분해된 목재는 다시 주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의 영양원이 되고 토양의 질을 높이며 다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기존 그리드에 있던 동식물들은 폴리에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합한 서식지를 찾아 떠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마을 사이사이에 폴리가 배치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녹지율이 점차 높아지며 곳곳에 위치한 폴리로 인해 퇴비 장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속 빈 공간은 나무와 식생으로 채워집니다. 이 시기에는 대상지의 많은 부분이 재자연화되어 과거 산의 형태를 되찾아갑니다. 저희의 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상상하는 사이트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대상지인 범일동과 자천동은 현재 대규모 주거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류세를 맞이하는 지금 저희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거와 같은 개발 방식을 반성하고 자연과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From Human to Nature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지리외신하고 5분 내로 시도평 지리외신 저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죽음 이런 것과 관련된 주제 중에 아마 한두 팀이 더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정적으로 잘 풀어내셨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제가 되게 조금 감동받았던 게 폴리가 점점 균사체나 이런 걸로 없어지면서 나무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업 양비도 높고 그래서 저한테 처음부터 눈에 많이 들어왔던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질문을 많이 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생각했던 질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인구 소멸 아까 이런 공식도 보여주셨지만 저는 도시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인지를 감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원래 이쪽에 재개발 예정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부산이 지금 인구가 소멸하니까 자꾸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 도시들이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부산, 뭐 보통 이제 구경이라고 많이 하죠.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있던 원래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인구가 주는 속도가 이 정도로 급속하게 줄 것 같지는 않아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 점증적인 어떤 변화의 속도,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부산의 미래가 정말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가 어떤 일종의 저희가 국부적으로 뭐 침 놓듯이 뭐 그런 역할을 해서 부산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두 가지를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PT를 다시 보시면은 여기 페이지에 저희가 작게 기간에 넣어놨는데 그냥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20-30년 뒤를 바라보고 저희가 나무가 서서히 분해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좀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같이 지켜볼 수 있는 모습이 되면 좋을 그럼 것 부산 같습니다. 인구가 지금 속도로 줄면 어느 정도나 줄어요? 지금 현재 부산 인구는 330만으로 알고 있는데 2050년까지는 260만까지 떨어지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별명이 노인과 바다만 남은 도시라고 이제 사람들이 줄곧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해는 뭐 여러 번 봐서 다 마찬가지지만 이해는 다 하고는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팀, 어반 오픈 프레임워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측 불가능한 재난을 위한 도시 방주 어반 오픈 프레임워크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천년 뒤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전쟁, 질병 등 인류는 환경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영향이 너무나 지대한 나머지 지질학계에서는 인류세라는 현 지질시대의 새로운 명칭을 제안했고 이미 지구는 그 자체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자연을 훼손한다는 원죄를 지닌 건축은 환경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삶의 터전인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도시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이 나고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1800년 뒤 3824년은 해수면이 무려 11m나 상승하여 수많은 도시가 물에 잠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다 히로야의 지방소멸론에 따르면 거대한 도시가 주변 지역의 인프라를 흡수하여 수많은 지하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도 주변 지역을 흡수하면서 과밀화되고 있고 더욱 거대한 규모의 도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와 인구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의 악순환 및 인프라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도시의 과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밀화된 도시는 그 규모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밀집될수록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더욱 다양화되고 심화됩니다. 포항 지진, 강남 침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가 사는 도시는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재난은 도시가 과밀화될수록 더욱 큰 피해를 발생합니다.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방제 시설이 필요합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유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밀화된 도시일수록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는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대부분 체육관이나 학교,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에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지정 숙박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장기 거주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과밀화된 도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시주거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피해 보고가 늦어질수록 이재민들의 PTSD나 후유증과 같은 정신적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의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예측 불가능한 도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형 대규모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침수 재난을 겪고 있는 강남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신사공원 일대는 신사 제2 빗물 펌프장이 설치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잠원 한강공원 일대의 임시주거시설과 함께 빗물 펌프장,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계획하여 도시와 함께하는 기반시설의 가능성을 확인하려 합니다. 빗물 펌프장의 설치를 통해 강남의 침수 재난을 방지할 수 있으며 펌프장에 필요한 유수 공간은 재난으로 인해 고립된 상황에서 식량 자원을 작업할 수 있는 수경 재배 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이라는 사이트의 공공적 맥락을 고려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빗물 펌프 시설과 함께 도서관, 문화시설, 수경재배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저층부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저층부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계비온으로 구성되는 부유체를 통해 수상부유식 플로팅 아일랜드로 계획하였습니다. 한강은 1981년 장마로 인해 11.76m라는 최대 수위폭을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16m 상승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수상부유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주거 유닛이 설치되는 모듈 플랫폼은 피난 동선을 고려하여 48m로 계획했으며 주거 유닛이 설치되는 모듈 플랫폼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집안에 전달하기 위해 서플라이 디스크를 코어부에 배치합니다. 트러스를 활용한 서플라이 디스크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과 거주 환경에 필요한 설비 공간 및 접이식 주거 유닛의 적재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임시주거시설이 도시에 배치된다면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에 유휴 공간화로 인한 도시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모듈을 접이식으로 계획하여 평상시엔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공간을 변형할 수 있는 조립식 패널을 기반으로 1인 가구, 3, 4인 가구, 2인 가구 유닛으로 3가지 유닛을 제안합니다. 임시주거시설이 작동하고 있는 어반 오픈 플레이마크의 4층 평면도입니다. 접이식 모듈이 완전히 펼쳐져 작동하고 있고 유기순환농장과 체육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평상시엔 공유 오피스 모듈을 통해 문화시설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들의 소통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공간, 체육시설은 평상시 공유 오피스 모듈의 공간 브랜딩을 위한 공장으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팝업 스토어, 기획 전시, 테마 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모듈은 임시주거 시설을 위한 크레인을 통해 남향, 바람길 등 거주 환경을 위해 비워진 보이드 공간에 설치되게 됩니다. 문화시설, 빗물펌프 관리시설, 도서관, 근린생활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1층 평면도입니다. 한강공원 산책로가 관입하고 있는 형태로 계획되어 한강공원의 선형 공간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과 한강공원 산책로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면 투시도를 통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평소 상황, 재난 발생 상황,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시 침수 상황의 작동 모습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이 도시형 대규모 임시주거시설은 기존의 교외에 설치되거나 특정 공간에 가설적으로 설치되는 임시주거시설과 달리 신속한 대피와 주거시설의 구축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피해 지역과 가까워 이재민 스스로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엔 다양한 공간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기능하기 때문에 유휴 공간화에 따른 도시 단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해수면이 30m만 상승해도 서울의 수많은 지역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상도시라는 도시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거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형 대규모 임시주거시설은 빗물 펌프장, 소각장과 같이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도시에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형 대규모 임시주거시설이 긍정적으로 도시에 인식된다면 어반 오픈 프레임 아크는 각 도시의 거점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는 도시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침수 도시라는 환경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반 오픈 프레임 아크는 인류의 삶의 터전인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기반 시설입니다. 우리의 도시는 인류세에 도해 지구온난화라는 새로운 환경적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진, 화재, 바이러스 같은 재난부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시 침수와 같이 겪어본 적 없는 재난까지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반 오픈 프레임 아크는 천천히 멸망하는 인류의 마지막 요새 또는 새로운 도시 환경의 적응형 거점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다 하신 거죠? 네. 제가 사실은 이거 자료들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팀도 뭐 없는 질문을 막 억지로 끌어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그냥 이해도 없이 와가지고 여기 발표에만 의지하면 사실은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1차 때랑 뭐 그런 느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그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간단한 걸 할게요. 근데 저는 그 주제를 뭐 지금 이 팀만 아니고 다른 팀도 그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는 그 어떻게 소멸하느냐 뭐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던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류세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재해가 자연재해가 생겨서 거기에서 건축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제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도 제가 눈여겨 봤고요. 지금 이 두 번째 팀은 아마 두 번째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디자인 완성도라든지 뭐 프로덕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좋았던 팀이라서 좋았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약간은 억지로 만든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하고 나서 지금은 사실 저희가 한강이나 어디나 홍수가 나면은 뭐 한 며칠 있다가 다 그냥 원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11m 뭐 아까 말씀하셨던 시레벨 라이징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도시 자체가 이제 거의 많은 부분 물에 잠긴 상태에서 얘가 정말 그 방주처럼 하는 건지 그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일단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세 가지 상황을 제가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도시에 그 강남에 저번에 침수가 됐을 때도 그 체육관 시설을 빌려서 또 가설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지내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좀 임시 주거시설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고 또 그런 임시주거시설이 대규모 임시주거시설이 도시에 설치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큰 공간 자체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때 유휴 공간화에 따른 도시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 아이소메트릭 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공간이 완전히 고립됐을 때도 식량 자원이나 뭔가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설들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1m 상승한 완전히 도시가 잠긴 상황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작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천천히 멸망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도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거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디자인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생산은 저기 솔라 제너레이션 시스템 뭐 저런 건가요? 네, 저런 거도 있고 이제 지하에는 저 수경 재배 시설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방주 내에서 유기물이 많이 생산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의 순환을 뭔가 생산하는 시설로 바꿀 수 있는 수직형 농장 시설도 저 남측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팀 Material of Blueprint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메테리얼 오브 블루프린트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류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메테리얼 오브 블루프린트입니다. 메테리얼 오브 블루프린트는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재료의 특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발표 순서는 인류세에 대한 해석과 재료 선정 이유, 사이트 분석, 실험 방법, 기초 재료 탐색, 심화 재료 탐색, 고정 방법에 대한 스터디, 그리고 마무리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물성은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건물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에 집중해 인류세를 위한 콘크리트에서 벗어난 건축자재의 물성을 탐구하고자 했고, 처음부터 대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부터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인류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장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인구 절벽 등의 문제로 앞으로는 새로 건물을 짓는 일보다는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의 사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건물을 짓는 방식보다는 인테리어를 활용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재료를, 인테리어에 활용될 수 있는 밀접한 재료를 찾고자 했습니다. 재료 선정에 앞서 저희가 세운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혹은 건축 인테리어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이 많을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종이, 굴, 폐 단열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종이는 가장 흔한 재료 중 하나로 재지 관련 매출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전국 일반 쓰레기의 47%가 종이일 정도로 버려지는 양이 많고 5에서 7회 재활용된 이후에는 폐기된다고 합니다. 굴껍질은 매년 전국 300만 톤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고 기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77%가량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폐기되지 않고 방치된 채 쌓여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폐기되는 폐 단열재는 점차 증가해서 최근에는 7,400톤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굴껍질과 재활용되는 종이 펄프를 주 재료로 단열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사이트는 새만금으로 선정했는데 주 재료가 굴이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사이트를 먼저 우선적으로 찾았었고, 또 인류가 임의로 간척해서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인류세라는 주제와 부합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탐구 진행 과정입니다. 우선 재료를 정해진 비율에 맞게 나누고 섞기 쉽도록 잘게 분쇄했습니다. 이후 재료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 다음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뒤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일정량의 물을 추가하고 잘 섞어줬습니다. 틀에 넣어서 일정한 형태로 만든 뒤에 어느 정도 건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태를 유지할 정도로 충분히 건조가 됐다 생각이 되면 틀을 제거한 뒤에 완전히 건조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실험은 아까 얘기했던 종이와 굴껍질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 굴 껍데기의 비율이 증가하고 펄프의 비율이 감소할수록 경도와 열 전율이 높아지는 반면 단열성과 수분 흡수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펄프의 비율이 높을수록 단열성과 흡습성에, 반대로 굴 껍데기 비율이 높을수록 강도와 열 전도성에 강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율을 조정해가며 몇 차례 실험해본 결과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가루가 떨어지거나 수축에 문제가 있었고, 펄프와 굴껍질의 비율이 3:2인 알트가 내구성과 단열 성능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이후 시험들은 이 비율을 기반으로 진행했습니다. 선정된 블록은 내부의 공기구멍으로 단열과 흡음 성능이 뛰어났고
형태를 유지할 정도의 충분한 강도를 지니지만 쿠션감이 있어서 탈락 시에 위험이 적었습니다. 이후에는 실험 결과 부족했던 점들을 보강하기 위한 재료들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기준, 재활용 비율, 물리적 강도, 재료의 내화성, 수명, 비용, 가공성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강점을 가지는 3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재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최초 시험에 사용했던 펄프는 재활용, 가공성, 비용 측면에서, 굴껍질은 환경, 강도, 수명 측면에서 간점이 있었습니다. 소금은 환경과 비용, 수명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습기 차단제 및 방부제로 사용된다는 특성이 있어 습기에 약한 펄프의 약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 생각해 선정했습니다. 볏짚은 환경, 가공성, 비용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단단하기 때문에 윙 강도가 약한 굴껍질 블록의 약점을 보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송진가루는 환경, 가공, 비용 측면에서 강점을 가졌고 또 커피 찌꺼기는 재활용, 가공성, 비용적 측면에서 강점을 가졌는데 송진은 특유의 향으로 커피 찌꺼기는 탈취 효과를 통해서 그 굴껍질 특유의 냄새와 건조 과정에서 일부 발생하는 냄새를 잡아줄 것으로 예상해 선정했습니다. 톱밥은 재활용, 가공성, 비용 측면에서 강점을 가졌고 펄프의 부족한 흡수성을 보완하고 단열 성능을 더해줄 것이라 생각했고 황토와 흙은 환경, 내화성, 수명 측면에서 가장 강점을 가졌고 혼합블록의 내화성과 강도를 보완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르크는 환경, 재활용, 내화성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내화성과 단열의 성능을 더해줄 것이라 생각해 선정했습니다. 먼저 실험 결과에 문제점이 몇 가지 발생되어서 선정되지 못한 알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황토블럭은 건조 과정에서 균열이 많이 발생했고 표면에서 가루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해서 안전성이 떨어진다 판단에 기각했고 코르크 블럭은 표면에 코르크가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또 굴껍질 펄프와 잘 혼합되지 못해서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톱밥입니다. 톱밥의 경우에는 톱밥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경도가 낮아지고 건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열 전도율이 낮아지고 색감이 진해지며 압축 강도가 증가하고 표면 분질이 부드러워진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흡수성은 세 알트 모두 비슷했습니다. 다음으로 볏짚입니다. 볏짚의 경우에는 볏짚의 양이 많아질수록 경도가 낮아지고 건조 속도는 빨라졌으며 열 전도율은 낮아졌습니다. 또 흡수성은 점점 감소했고 표면이 러프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압축 강도는 증가했습니다. 소금의 경우에는 소금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단단해지고 또 건조가 오래 걸렸으며 열 전도율이 높아지고 흡수성이 높아졌습니다. 색감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특성이 있었고 또 표면에 소금막이 형성되어서 압축 강도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송진의 경우에는 송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점점 노란색을 띠는 특징이 있었고 경도가 높아졌으며 건조 속도는 비슷했습니다. 열 전도율은 점점 증가했고 흡수성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톱밥을 추가한 경우에는 경도와 압축 강도 측면에서 볏짚은 건조 시간, 열 전도율에서 소금은 내수성에서 송진은 건조 시간과 압축 강도에서 다른 재료들에 비해 강점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펄프가 사용됐기 때문에 눈, 비 등에 취약해서 실내 자재로 사용하기로 했고 시공의 용이성과 디자인적 요소를 위해 패널로 구성했습니다. 이 매테리얼들을 이용한 각각의 패널들은 각기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상황과 요건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적절히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됐습니다. 다음은 패널 고정 방식 제안입니다. 첫째로 개별 고정 방식입니다. 모듈의 상하부를 고정하는 서포터를 프레임에 고정하고 모듈 상하부에 홈을 내고 끼우는 방식입니다. 부착 방식에 따라 서포터를 덜어낼 수 있고 각각의 모듈을 따로 부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 수리가 용이합니다. 비교적 적은 종류의 부품 수로 비용 절감과 시공에 유리하지만 벽면에 프레임을 많이 부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직 레일 방식입니다. 프레임에 서포터를 고정하고 모듈 좌우에 홈을 내고 프레임 자체에 끼우는 방식입니다. 모듈 사이에 플레이트를 끼워 모듈 간의 충돌을 방지합니다. 모듈이 프레임에 직결되어서 모듈을 추가하는 데에 추가 나사가 필요하지 않고 슬라이딩 방식을
슬라이딩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하지만 또 중간에 있는 모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듈도 모두 제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평 레일 방식입니다. 프레임에 수평 레일을 고정하고 마찬가지로 모듈 상하에 홈을 내서 설치한 방식입니다. 저건수의 프레임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모듈을 설치하는 데 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모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듈도 모두 제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닛 프로텍션 방식입니다. 모듈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프레임에 서포터를 설치 후 모듈을 끼우고 보호캡을 고정해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모듈에 별도의 홈을 내지 않아도 돼서 내구성을 높일 수 있고 모듈을 교체할 때 다른 모듈에 간섭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나. 이번 공모전에서 저희는 폐자재를 활용해 재사용 가능한 인테리어 건축자재를 탐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충분한 실용성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건축자재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함께하면서도 실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력이 일루세를 향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할 것 같긴 한데 공모전 준비하면서 이 리서치를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원래 친환경 쪽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또 이전에 이제 학교에서 하는 수업 시간에 관련해서 진행했던 작업이 있어서 추가로 자료 조사하고 덧붙여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주 재료들이 다 유기체 아니면은 천연제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 작업량도 많고 굉장히 감명 있게 봤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환경에 더 지금 우리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유기체가 아니고 유기체들 또는 합성제,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들, 금속 이런 것들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없었을까? 저거는 사실은 종이 같은 거는 물론 당연히 종이 쓰레기가 많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덜 오히려 고민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왜 저런 재료 위주로 하셨는지. 네, 생각을 했을 때 사용될 때도 문제지만 사용되고 나서 폐기될 때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폐기된다고 했을 때 자연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연재료 위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쓰레기들이 매립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생각보다 재활용되는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막 재활용하고 있지만. 근데 많은 수가 매립이 된다고 가정하면 종이 같은 거는 일정 기간 지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지금도 좋지만 근데 어떤 분해가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지금 저희 포스터 보시면 저런 오래가고 플라스틱 먹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도 분명히 고민을 했었을 것 같은데 왜 방향을 애초에 이렇게 잡았을까 이게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류도 같이 있었으면 리서치 하신 게 훨씬 더 심도 깊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공모전에 참가하신 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도가 굉장히 순수하다고 보기 봤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순전히 공모전을 위한 리서치를 바랬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조금
궁금했었죠. 그래서 일부러 질문을 했었고 거짓말 안 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연구하신 것들, 분석하신 것들이 굉장히 훌륭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팀이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셨고 네 번째 팀 기억의 지층탑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의 지층탑 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의 지층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러운 퇴적과 정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연의 순환을 막고 있고 현재 인류의 지층은 인간이 남긴 유해한 퇴적물로 빠르게 쌓이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유해한 퇴적을 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가? 아니다. 이것 또한 자연스러움의 하나로 인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흔적으로 남겨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과 동시에 인류가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인류세로 인식되는 유해한 흔적이 아닌 유익한 흔적으로 남아 후대에게 인류가 남긴 좋은 지층을 선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파괴하며 자연의 순환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삶을 통해 자연을 손상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순환에 가장 순응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 답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삶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죽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재의 장래 문화는 이 자연의 순환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매장 방식에서 방부 처리된 시신으로 인한 토양 오염, 화장 과정에서 시신을 태우기 위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그 외 장지 시설 부족 문제, 자원 낭비 등등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새로운 장래 문화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려는 장래 문화는 토분장입니다. 토분장은 흙토, 가루분, 이름처럼 사람의 유해를 분해하여 흙으로 만들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 장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 장래 방식이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의미 있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토분장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래 방식입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장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8분의 1에 불과하고요. 또한 공간 활용 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고 전통적인 장래 방식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면에 토분장은 건초나 나무조각과 같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새롭게 제시된 타 장래 방식과 달리 토분장은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을 남기고 인류가 남긴 좋은 지층을 쌓아가는 장래 방식입니다. 토분화는 약 7주에서 8주 동안 진행됩니다. 먼저 시신과 건초, 집, 나무조각 등 생분해성 재료가 토분화 용기에 배치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유기물을 분해하고 55도씨에서 66도씨의 열이 발생해 사람 몸에 병용균을 제거합니다. 이어지는 활성 분해 단계에서는 분해가 가속화되어 시신과 생분해성 재료가 대부분 흙으로 전환됩니다. 토분화 과정이 완료되면 금속 임플란트 등 분해되지 않는 금속 물질을 분리하여 재활용하고 큰 뼈 조각 등은 분쇄하여 흙에 다시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화 및 건조 과정이 약 한 달 동안 진행되면서 토분흙이 더욱 균질해지고 완벽한 흙의 형태가 됩니다. 토분장은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기 펌프와 바이오 필터, 온도 및 습도 제어 시스템 등을 통해 최적의 환경에서 토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토분흙이 고르게 분해되고 저장 중에 추가 발열이나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토분화를 통해 성인 1명을 기준으로 약 225에서 450kg의 토분흙이 생성됩니다. 이 중 일부는 고인의 유가족에게 작은 화분이나 상자에 담아 제공되며 이를 통해 유가족은 고인을 기억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흙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사회에 환원되며 이는 도시의 가로수, 공원, 식물 조경 등 다양한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도시의 녹지공원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산과 들판에 뿌려져 자연의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분화는 지속 가능성과 자연 복원을 지향하는 장래 문화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식의 전환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토분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다양한 공간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기업과 자연의 층을 경험하는 슬로프를 지나 도착하는 토분장에서는 유가족이 30일간의 토분화 과정 동안 자유롭게 방문해 고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애도하는 시간을 넘어 죽음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자연과의 순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분화가 완료된 후 고인의 흙은 기억의 짙은 탑에 새로운 층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 유가족과 방문객들은 함께 공감하고 긍정적인 지층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자료실에서는 토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추모 공간에는 두 가지 형태의 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의 지층탑으로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층이 쌓여가는 모습은 인류가 살아온 시간과 그 흔적을 담고 있으며 그 위에 토분 흙이 쌓임으로써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전달합니다. 이는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 다시 환원되어 생명순환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탑으로 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탑은 오직 토분 흙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의 영양분으로 활용되어 점점 더 무성해지고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토분 흙이라는 과거의 기억과 흔적으로 인해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면서 미래로 이어지는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한 공간들은 모두 5m 아래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쌓아온 과거의 지층들을 확인할 수 있고 도시의 모습이 시선에서 사라짐으로써 애도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설정한 깊이입니다. 땅속으로 내려가는 행위를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공간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추모 공간을 중심으로 크게 기능관리구역, 장례구역, 상업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구역들은 유가족과 방문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례 공간의 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한 번만 다시 열어주시겠어요? 그 지층탑 그 세션 2개 있는데 끝에서 두 번째 네 이거 네. 그 식물탑은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니면 지층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피만 식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두 개의 탑 있는 중에서 지층탑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저희의 이제 과거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탑들이고, 그리고 식물탑이라는 거는 이제 토분 흙이 쌓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흙 안에서 자라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공간에서 저희는 이런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같은 건데 시간이 또 지나면 식물탑으로 되는 거네요. 아닌 건가요? 지층탑 따로 있고 식물탑이 따로 있어가지고 있어요. 그 식물탑에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구성해지는 그런 게 저희는 이제 더 미래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변할 거다라는 것을 좀 더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식물탑의 경우에는 톱은 흙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층탑은 과거와 현재까지 쌓이는 그런 흙들이 층층이 나열되어 있고, 식물탑은 톱은 흙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몰랐는데 동영상 보다 보니까 저 지층탑이 뭐가 유리 같은 거로 마감이 있나 봐요. 지층탑 그러니까 이 사이딩에 유리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일단 저희가 지층탑을 보여줘야 되니까 유리로 마감을 하는 것이고, 거. 제가 사실 1차 때는 약간 오해라기보다는 좀 다르게 이해를 했었어요, 사실은 1차 때. 왜냐하면 저는 저거를 토분은 저는 이제 저 단면을 보고 토분도 토분이지만 다른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니먼트처럼 쌓아서 어떻게 보면 좀 경각심을 이렇게 막 주려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그런 상징하는 뭐 좀 모니먼트 같은 막 이런 거를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런 의도가 맞나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인 2차 때 보니까 현실적인 풀어내신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제가 해석했던 게 달랐다. 보고, 네, 그런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면 괜찮아요. 없으면.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팀 블루램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영상이 있으시죠? 소리가 있나요? 소리는 없습니까? 이거 아니고 다섯 번째 옆에 오른쪽. 블루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세는 인간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전국적으로 폐건물이 증가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소비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여 많은 건물이 버려지게 되었고, 이러한 버려진 건물들은 도시와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이유는 첫째, 건물 붕괴와 함께 발생하는 폐기물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둘째, 방치된 건물은 해충과 유해동물의 서식지가 되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건물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확산되어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는 결국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세에 의해 만들어진 건물은 연면적이 증가할수록 인류세 또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폐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형태도 있고 그 결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추세와 글로벌 시스템의 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 현대 건축은 화석연료에 의존해왔고 화석연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자연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단계로는 세 가지 타입이 있고 그 중에서 저희는 타입 3인 대체 단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대체 단계는 원래 생태계에 비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원래 생태계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기존의 대체 단계는 복잡하지 않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바리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바리움의 기존 의미는 관찰이나 연구, 목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을 기르는 공간을 말합니다. 저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동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세를 둔화시키거나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비바리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단계에서 폐건물 유형을 분석하고 재배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물주기 단계에서는 비바리움 배양을 통해 폐건물 구조 역할과 생태계 형성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비바리움은 주변 동식물의 서식지로 성장하고 제공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마지막 성숙한 비바리움으로 생태계를 조직하고 도시의 관점에서 열섬 현상과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구조적인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점 검증 및 비바리움을 설치하고 서로 다른 비바리움을 연결하고 공유합니다. 그 다음 설치된 비바리움은 구조적인 역할을 시작하며 비바리움의 역할과 구조물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큰 자연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비바리움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3D 프린팅 기반으로 건물의 취약한 지점에 설치되어 주로 구조물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균사체와 누에를 통해서 동식물의 서식지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다져줬습니다. 성장기에 따라 1차적으로 식물을 보호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공원이나 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동식물의 서식지로 성장하여 기본적인 생태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형성을 돕고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끼, 뿌리와 버섯과 균사체는 처음에는 비바리움 안에서 성장합니다. 성장한 뿌리와 균사체는 가늘고 복잡하여 정밀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체 인장 강도도 높아지며 기존 기반의 구조적 역할을 더해주어 기본적인 식상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과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에고치를 통해 면적을 넓혀갑니다. 선으로 이루어진 패턴을 따라서 누에고치의 실을 뽑아내어 패턴의 틈새를 통해 복잡한 3인층을 만들어냅니다. 넓어진 형태를 따라 넝쿨과 같은 식생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과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적인 구조물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폐건물의 자가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적합한 곳과 적합하지 않은 곳을 판별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비바리움 설치하여 구조적 역할을 하고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식생들을 보호 및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바리움의 성장을 이루게 되면 동식물의 서식지와 하나의 생태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바리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비바리움은 단순히 동식물만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인류에게도 필요한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식 측면에서 벌어진 공간을 연결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고 1에서 1.5km 간격을 기준으로 도시에 고르게 분산시켜 도심 속 자연과의 연결 또는 도심 속 열린 공간을 가지게 해줍니다. 또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 사회적 상하 정역을 활성화시키고 하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폐건물의 철거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피해를 줄이며 생태 복원 시간을 앞당깁니다. 또한 도시의 문제점인 열산 현상을 완화시키고 대기질 향상시키며 무너진 생태계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바리움을 통해 재활용 자재와 친환경 공법을 활용하여 인류와 야생동물, 조류의 쉼터이자 서식지를 제공하며 도시에 비어있는 건물과 방치된 건물이 생겨나는 상황 외에도 건물 사이의 같은 공간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형성된 생태계는 도시의 영속성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으로 블루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일단 질문은 사실 1차 때는 저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개념적인 것들,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감하는 게 있어서 넘어갔었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가지고 3D 프린팅 하는 거랑 그다음에 누에 고치 그 두 가지 그게 어떻게 연계되는 건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부적합한 부분을 토대로 먼저 3D 프린팅을 진행하고 거기 이제 보석 균세체를 통해서 구조적 안정을 증가시키고 이제 추가적으로 뇌 거치를 통해서 이제 면적이 확산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와 답이 제가 들으면은 또 질문을 또 있어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어떻게 밖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건지 아니면 뭐 여기서 하는 건지 뭐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리사이클 플라스틱 가지고 3D 프린팅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 형태가 이제 제가 그냥 혼자 상상했던 거는 3D 프린팅이라는 게 뭐 FDM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로보틱 암호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거를 완전히 100% 솔리드로 안 하고 중간중간에 왠지 비어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다 균사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거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누에 고치는 뭐 하는 거죠? 누에 고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프린팅을 했을 때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제 끝부분으로 이제 그러니까 비바리움 모듈과 모듈 사이에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걔네는 예를 들어 평면도 보여주시면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겠네요. 네, 저희가 여기서는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작은 거 가지고 너무 집착해서 물어볼까 그런데 누에 고치가 막 이렇게 걔네들이 누에 고치가 아니고 걔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걸 만드는 건가요? 뭐라 그래야 돼? 이 리딩을 막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아까 그 모듈과 모듈 사이를 이제 누에 고치를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실과 같은 패턴만 달아주게 되면은 이제 누에 고치들이 그런 패턴들을 따라서 연장되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어떤 역할을 하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모듈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약간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건가요? 네, 그냥 저희는 푸시도 안에는 안 보여지죠? 네. 푸시도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형태적으로 뭐 이렇게 막 되게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게 했는데 이게 결과에서는 잘 안 보여가지고 얘가 뭔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차트도 재밌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 동영상도 저는 사실은 약간 투시도가 됐던 이런 도면만 보고 의심했을 때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조금 궁금했던 거는
사실 뭐 의심이죠. 이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거기 우리 뭐 디스토피아 영화 보면은 그런 건물 그냥 이렇게 다 황폐화돼 있고 거기 그냥 나무 아무렇게나 이렇게 있잖아. 옛날 앙코르와트 보면은 앙코르와트에 나무가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런 거가 아닐까 했는데, 근데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좀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팀 솔로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동영상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안하는 프로젝트는 메카닉파크 기계공원입니다. 과거 산업유산인 발전소와 그 일대를 구성하여 인류세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제안합니다. 공사 현장, 전봇대, 그리고 자동차와 기차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도시와 자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허나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폐기물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확장을 위해 자연을 변화시켰으나 본 기능을 잃어 현재는 버려진 건축물과 장소 또한 포함됩니다. 인류세에 기여한 산업 폐기물과 장소를 재해석하여 자연에 다시 환원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대상지로 시카고의 한 발전소 인근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우스룹에 위치한 이곳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보여지는 대표적 장소입니다. 시카고 강물의 흐름을 반대로 돌려 미시간 호수가 아닌 상류인 미시시피 강으로 흐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철도 및 도시 계획에 의해 강길의 자연적 형태를 변화시켜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일대에 20세기 초 산업시대의 기차와 지역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던 발전소는 인류를 위해 건설되었지만 현재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도심 속에 고립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물은 현재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대지는 섬과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면으로부터 8m 높이의 루즈벨트 대교를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서측에는 도심을 가로지른 철길, 북측에는 변전소, 그리고 동측에는 강이 존재합니다. 저는 인류세에 기여한 이 일대에 지속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장소에 과거의 인간에 의한 자연의 파괴로부터 현재를 거쳐 가까운 미래에 현대인들의 피폐한 정신적 환원과 자연으로의 환원을 제안합니다. 일반적 유형의 공원은 자연 혹은 도심 속의 비어진 형태로 하여 사람들의 정신적 환원의 공간으로 쓰입니다. 일반적 공원은 산책로, 수목, 벤치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카닉 파크는 자원의 재활용과 재생산에 초점을 맞춘 현지를 위한 공원을 제안합니다. 산책로는 지면에 국한되지 않고 수직적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산업적 산물들을 재구성하여 수목, 벤치 등에 대응하는 이벤트와 휴게 공간들을 제안합니다. 계획 단계에 있어 첫 번째로 방사형 대지 내에 위치한 기존 창고시설과 발전소를 기준점으로 지상의 산책로를 계획합니다. 이어서 점선면으로 공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점은 공사용 비계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다목적 모듈 공간, 그리고 선은 확정된
고정적 산책로가 되며 면은 기존과 신유형의 건축물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방식을 제안합니다. 서측의 막 구조물들은 그리드에 따라 배치된 모듈과 모듈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는 모듈과 함께 인류를 위한 인공화된 숲의 기능을 합니다. 강과 접하는 곳인 동측은 자연과 시각적으로 관계하는 지상의 선형 광장을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방식에 대한 설정입니다. 산업 구조체 혹은 산업 산물들의 원리 및 기능을 재해석하여 건축물들의 구축 방식에 적용하였습니다. 공원에는 대지 내의 환경 요소에 따라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색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듯이 각 건축물들은 공중가로, 대지, 물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관계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대교로부터 폐 컨테이너들이 그리드에 맞춰진 포트 크레인 구조체에 의해 배치됩니다. 케이블의 길이 변화를 통해 프로그램은 유동적이며 이는 대지 내로 사람들을 유도합니다. 배치상 처음으로 구성된 모듈은 12개의 시스템 비계를 조합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벤치, 전시 등 여러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다공축 공간이 됩니다. 모듈과 모듈 사이는 막 구조물이 형성되어 반내부적 공간을 형성하며 주변에 대응합니다. 연결된 막들은 빛과 공기 흐름은 수용하되 주변 환경에 불필요한 요소를 차단합니다. 공원 전체에 적용된 그리드 시스템은 비계, 막, 컨테이너 등을 포함한 산업 생산물들의 치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지속적인 교체 및 결합이 가능하게 하여 하나의 기계 생태계를 구축하여 합니다. 진입부인 루즈벨트 대교로부터 공중가로는 기존 발전소였던 기계 박물관을 관통합니다. 내부 공간은 기존 생산 공정의 일부를 유지한 채 전시 공간을 포함한 기업의 창고가 됩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의 기존 창고 시설을 증축한 에너지 센터는 공중가로의 사람들을 2층과 3층의 광장을 통해 수용합니다. 북쪽의 포트하우스는 강에서 진입하는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각 건축물에 대한 세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발전소를 재구성한 기계박물관입니다. 기계박물관은 기존 발전소에 새로운 레이어를 증축하였습니다. 증축된 레이어는 기존 내향적 인면의 발전소로부터의 매개 공간이 됩니다. 또한 서측 인면에는 증축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각 층과 공중가로와 연계합니다. 지상층은 외부 선형 광장의 연장선이자 수용의 공간이 되며 상층부는 과거 물뚝 오브제 및 내부의 공정시설들을 일부 보존하여 아트룸을 포함한 산업 관련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합니다. 이어서 기존 창고의 신설 건축물을 증축한 에너지센터입니다. 우측의 에너지센터는 단순 참여를 수용하는 공간을 넘어 현재의 기술을 통해 자연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저층부의 기존 벽식의 창고 일부분은 단순 물품 저장의 기능으로부터 대지 북측의 변전소의 잉여 전기기 에너지를 수용하는 배터리 시설을 활용되며 이는 관과 이어진 파이프를 통해 열을 냉각시킵니다. 상층부의 신설 메스는 두 쌍의 크레인 구조체를 통해 지지되며 케이블을 통해 각 층 슬랍은 연결됩니다. 구조 방식은 마치 저울과 같이 하부의 광장과 상부의 구조체가 상호 지지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인류를 위한 에너지 교육 및 연구시설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하우스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집중하였습니다. 자연의 지배 형태인 판스허스 하우스의 유형을 따르되 공중가로와 연계되어 9개의 강철 구조체를 통한 상호지지 방식을 제안합니다. 포트하우스는 공원 동선상 마지막에 위치하여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합니다. 시카고에 있어 철이란 재료는 산업화의 태동을 알렸던 지역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철은 지역 내 철길 및 산업 구조체들의 철 스크랩을 수집하고 재생산하여 순환 체계를 이룹니다. 단순히 이 공원은
산업재료의 재구성과 기술적 발전을 통한 인류세에 대응하는 건축 국법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공헌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과거의 인류세에 기여한 상황들을 깨닫고 이를 통해 학습하고 또한 인지하게 되면서 인류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상상했던 어떤 참여자의 이미지는 나이 한 40대 중반에 대학원을 늦게 간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왜냐하면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게 80년대의 표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배치나 이런 것들 보면 약간 라빌레트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런 뭐 시스템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뵈니까 20대인 것 같은데, 그죠? 거의 20년을 초월한 표현 스타일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그런 스타일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일단은 다른 제일 궁극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지만 그 전에 왜 시카고냐? 왜 뭐 제가 참여자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왜 시카고인지. 과거 작년에 시카고에 2년 동안 인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에 있어서 근처에 여러 건축물들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 건축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 건축물에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될지 보여졌고, 또한 이 발전소라는 게 현재 인류세의 상징과도 인류세의 기하 상징과도 같다고 느껴져서 이 공간이 나중에 메모리얼과 같이 인류가 이를 통해 보고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건축물 및 그리 이 일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완성도나 표현이나 이런 굉장히 개성 있는 표현이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다만 이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게 이 주제와의 연관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글 쓰신 거의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읽어보면 이제 건축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공헌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과거의 인류세에 기여한 상황, 부정적으로 기여한 거죠, 그죠? 네. 그 파워포인트가 깨닫고 이를 통해 학습하고 인지하게 되면서 인류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합니다. 저는 이거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깊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자발적 행동을 이 프로젝트가 제안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죠. 여기 건축물에는 크게 3개의 건축물인 기계박물관, 그리고 에너지센터, 포트하우스라는 건축물을 크게 면의 구성으로 해서, 배치상 면의 구성으로 해서 표현을 하였는데, 이렇게 3개 의도한 이유가, 일단 메카닉 파크는 메카닉 뮤지엄은 기존 발전소 시설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과거 인류세의 기여한 행위들이 응축되어 있는 하나의 장소자, 나중에 박물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느껴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 공간을 경험하면서 과거의 상황들을 인지하고, 또 이어서 다음 동선인 에너지 센터를 가면서 지하의 창고 부분은 배터리 시설로 활용되되, 상층부는 시설 베스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에 대한 교육 및 그런 관련 시설들이 배치하여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배움을 얻고, 마지막 단계로 마지막 동선상 포트하우스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봐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경험하고 인지하고 또 바라볼 수 있던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마지막에 문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디자인적으로 주제를 떠나서 디자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다양한 근대 현대 건축의 사례들의 어떤 일종의 오마주 같은 것도 보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건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지금 저기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그런 근대시대 건축들 연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큰 그런 뭘까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툴들이 발전도 많이 했지만 그 툴이 어떠한 툴이 이렇게 완전히 저희 산업을 완전히 거의 지배해버렸잖아요. 포토샵이라든지 렌더링 툴들도 몇 가지가 다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비슷비슷한데 개성이 있고 해서 그게 능력에 보지만 한편으로는 AI가 아닌가라고 의심도 했다가, 근데 이게 뷰나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그걸 써보면은 저렇게 일관성 있게 저거를 같은 스타일로 한다는 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썼더라도 대단한 거고 안 썼으면 더 대단한 거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물화 무엇이 되고 싶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능력을 넘어선 인류의 모습은 전지전능하기보다는 오히려 쓰레기장을 헤매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비로소 창조가 끝난 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뒤따를까요? 암석은 풍화되어 자갈이 되고 자갈은 모래가 됩니다. 이를 저희 인간은 운송하고 채취하여 가공하고 콘크리트로 만들고 이는 결국 건물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어떤 순간부터 인공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둘 사이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져서 정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나날이 자라나는 이런 건축물들, 그리고 저희를 둘러싼 이런 재료들을 생산자인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인류세의 새로운 자연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류세에서 분해자 인간은 화석화된 건물의 지층 속에서 재료들을 발굴하는 마치 고고학자의 모습처럼 건축 행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프로젝트는 현재 남부터미널의 자리에 새롭게 분해소를 제안합니다. 도심 속의 분해소가 새로운 사회 기반시설로서 기능할 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건축물의 부재가 새로운 재활용, 재사용의 순환 생태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먼저 건축물을 선정하고 분별 해체를 통하여 자재들을 분류합니다. 분류된 자재들은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또 다른 쓰임을 위하여 고부가 가치 재활용 단계에 진입합니다. 이후 자재들은 오염물 처리, 분류, 기억함 및 절단, 그리고 접합부의 과정을 거칩니다. 공정이 끝난 이들은 마켓, 메이커 스페이스 혹은 기업의 차원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물이나 사물에 쓰이게 된 이런 재료들은 재활용, 재사용, 순환 고리를 끊임없이 거치면서 점점 흙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시외버스 터미널을 사이트로 선정하였을까요? 지방 인구의 감소, 그리고 대체 교통수단의 확대로 시외버스 이용객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버스 터미널도 점차 소멸하고 있습니다. 또 시외버스 터미널과 저희가 제안하는 분해소는 이루어지는 행위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버스 터미널이 사람의 이동 과정이었다면
저희가 제안하는 분해소 역시 철거된 사물과 재료의 이동인 것이죠. 또한 기존 버스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저희 분해소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터미널이 분해소가 될 때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터미널은 분해소가 되고 주차장은 공원이 됩니다. 또 박차장은 마켓이 됩니다. 또한 부지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들을 배치합니다. 기존의 승객들이 건물로 들어가 대기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과거의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분해소 역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물건도 입고되고 대기 후 가공 과정을 거쳐 이동, 즉 출고를 합니다. 또한 사람과 다른 생물의 경우에는 공원으로 진입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까지도 가건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 그리고 다른 버스터미널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이용객 수를 가진 이곳 남부터미널을 저희의 분해소 사이트로 선정하였습니다. 분해소의 경우 남부터미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도시적인 스케일로 점차 확대됩니다. 건설 폐기물의 생애 주기를 살펴봤을 때 1차적으로 분해소로 도착한 뒤 자재별로 분류 후 각자 특화된 분해소로 보내집니다. 그 분해소마다 위치한 마켓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물건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건축 재료와 자재들은 분해소와 마켓들을 오가며 수차례 재활용되고 후에 남은 소량의 자재들만이 중간 처리 업체를 거쳐서 매립됩니다. 콘크리트에 특화된 남부터미널의 경우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타겟팅하여서 이를 역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안합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가 주로 유로폰 거푸집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서 저희는 거푸집을 있는 인해 생긴 경계면을 따라서 절단하여서 분해소에서 사용합니다. 모듈의 규격의 경우 유로폼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600에 1200 규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로 모듈의 경우 600의 약수인 600, 300, 200, 100 이렇게 4가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모듈의 크기를 가능한 크게 유지한 채 분해소에서 재사용을 실시합니다. 남부터미널은 남북쪽 경사가 있는 지형으로 보행로 옆에 높은 축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딴 섬처럼 거의 모든 면에서 출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는 분해소는 도시 속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디자인 전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지층이나 건물의 일부를 파내어서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였고, 두 번째로 저희는 축대의 일부를 파내어서 슬리처럼 사람들이 경사로를 따라 프로그램들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공원 내부로 이동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폐목재와 가구를 이용한 파사드를 도입하여서 난방사와 회전의 원리를 이용한 소음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는 버퍼숲으로 인해서 더욱 효과가 증폭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층 평면도의 경우 자재들을 분해하는 분해소와 이러한 자재들을 사고팔 수 있는 재사용 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와서 올 수 있는 놀이터와 또 발굴 체험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식생 여과대와 연못 그리고 버퍼숲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해소에 들어온 콘크리트 자재들의 경우 처음에 적재 후 세척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에 재사용이 될 수 있는 자재들과 재사용이 될 수 없는 E형의 작은 부재들로 나누게 되는데요. 재사용이 될 수 있는 큰 자재들의 경우에는 절단 및 규격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분해소에 적재가 되거나 아니면 마켓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파사드 쪽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이 파사드의 컨베이어 벨트의 경우 내부의 공장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행위를 바깥으로 내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축대의 모습에 변주를 주고 또 외부인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재사용될 수 없었던 E형 자재들의 경우 이렇게 3D 스캐닝을 통해서 어떻게 조합될 수 있을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는 마켓으로 이동해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면도의 경우 마켓과 공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대를 파내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높은 벽이 아니라 마켓을 통해서 입장해서 그 공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이때 기존에 저희 박 차장의 그 박공 지붕을 그대로 활용하여서 빗물이 떨어지면 이제 빗물 정원에서 바로 빗물을 모아주고 저희 빗물까지 재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단면도는 공원의 식생 여과들을 보여줍니다. 본래 콘크리트가 덮고 있었던 주차장 부지를 더 이상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다양한 동식물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형과 생태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빗물을 담고 투과할 수 있는 식생 여과들을 조성하여서 동시에 도시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재의 경우 긴 분해소의 건물을 따라 들어오고요.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5개의 슬릿으로 입장을 하면서 이제 그냥 입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암벽 등반이나 마켓이나 또 라운지 등의 다양한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을 즐기면서 이는 인류세의 새로운 공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켓에서는 재사용 자재와 가공된 가구들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분해소들에서 들어온 목재, 철근, 벽돌 등의 다양한 자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서는 콘크리트가 분해되는 과정을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발굴 체험터 등이 존재해서 이제 재사용이라는 키워드를 주민들의 일상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원의 슬릿을 지나면서 나가는 이용객부터 뻥 뚫린 천장을 통해서 아이에게 분해의 과정을 설명해주는 이용객까지 분해의 과정은 도시와 하나가 됩니다. 아이들이 발굴 현장을 탐험하듯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부터 이 발굴이라는 개념 자체를 일상 속에서 잘 배울 수 있는 발굴 체험터까지 공원과 하나가 되어 남부터미널 부지에 희망적인 지층을 쌓아나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류세의 새로운 자연물인 건축물은 어떻게 재사용될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쓰임을 다하고 철거되는 건물. 남부분해소에서 과연 무엇으로 변화되나요? 건물아 무엇이 되고 싶니?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철거는 다음의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600에 1200유로폰 거푸집을 이용한다는 점을 역으로 활용하여 거푸집으로 인해 생긴 경계면을 따라 절단합니다. 철거가 된 재료들은 분해소로 운송된 후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공정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불순물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재료를 세척하고 자재의 원활한 재사용을 위해 규격화 절단을 진행합니다. 이때 모양이 복잡하거나 수치가 모호해 규격화가 어려운 재료를 3D 스캐닝 후 어플을 이용하여 재료별로 알맞은 재사용 방법들을 제안받습니다. 공정이 끝난 재료들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부착된 접합부와 함께 또 다른 재료가 결합되고 건물의 자재로 쓰인 모습일 수도 한 번 재사용된 재료가 또다시 분해소나 메이커 스페이스로 들어가 다른 무언가로 변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형태의 재료들을 어떻게 재활용할지 모르겠다면 다양한 재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어플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켓에서 적절한 재사용 자재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맨 처음 쓰임과 그 형태를 달리한 재료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예요. 건물아 무엇이 되고 싶니는 재사용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건축에서의 재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영상 굉장히 잘 만드셨네요.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사람이 아무리 뭐 미디어나 이런 거에 한번 만들려고 해도 의미적으로 좋은 거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그 남부터미널 아까 남부터미널 선택하신 게 제가 사실은 뭐 2, 3년 전에 진주에 프로젝트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하면서 1년 반 동안 한 3, 40번을 갔을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남부터미널에서 거의 주로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왜 좋은 땅에 그렇게 이러고 있지? 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남부터미널 하신 게 그냥 뭐 열악해서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아까 그냥 제가 어떻게 듣기로는 어쨌든 터미널이라는 게 이제 뭐 폐자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원래는 다른 데 있는 폐자재를 가져온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터미널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남부터미널 자체가 어떤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걸 일단 여쭤보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남부터미널 자체도 지금까지도 소유권이 계속 바뀌면서 그 가건물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도 최근까지도 많은 무슨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호텔을 올린다든지 여러 시도들을 서울시 등과 협상을 했지만 결렬이 잘 안 된,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계획처럼 쌓아 올리는 건축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동시에 버스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옮겨지고 딴 데로 나가는 그런데 위치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저희 남부터미널을 이곳 사이트로 선정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남부터미널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그냥 버스터미널로서의 기능은 없애고 그 건축 폐자재 재활용하는 일종의 뭐 플랜트 만들고 공원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한 게 맞는 거죠. 네.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동영상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비건축적인 건데 너무 막 이렇게 그 굉장히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너무 그냥 귀여운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말은 결국에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애초에 1차에서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지금 2차 과정에서 디벨롭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는 아니라서 애초에 어떤 걸 하시려고 하는지 의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보니까는 더 거기에 제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정보를 더 주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